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여름 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일찍 일어난다. 날이 새고 얼마 있다 잠이 깬 나는 좁은 침대에 누운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선생님 기척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머리맡에 둔 손목시계를 들고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본다. 5시 5분이다. 나는 현관 바로 위에 침대가 있는 서고에서 지내고 있다. 새벽녘 침대 밑 마루에서 오래된 나무 기둥과 벽을 타고 덜컹덜컹 조심스러운 소리가 기어오르듯 희미하게 들려온다. 현관 안쪽에 걸어둔 버팀목을 떼서 벽에 세우는 소리다. 커다란 미닫이를 왼쪽에 있는 두껍다지에 집어넣은 뒤 그 앞에 있는 문이 벽에 닿을 때까지 180도 열어젖히고 노쇠 문고리에 마루된 고리를 걸어둔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안쪽 망사문을 연다. 선생님은 산책을 가신 것 같다. 밤의 숲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망사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온다. 여름 별장은 다시 조용해진다. 표고 1000m가 넘는 고요한 숲에서 새벽녘의 정적을 맨 처음 깨는 것은 선생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새들의 울음소리다. 오색 딱따구리, 제주 밀화부리, 큰 유리새, 검은 집박이, 황금새. 머릿속에 새 이름이 스쳐간다. 울음소리는 기억하지만 도저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새도 있다. 해가 뜨기 얼마 전부터 하늘은 신비한 푸른빛을 띠며 모든 것을 삼킨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순식간에 숲의 윤곽이 떠오른다. 일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아침은 싱겁게 밝아온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데 마당에 면한 작은 유리창 블라인드를 올린다. 안개다. 어느 틈에 어디에서 솟구쳤는지 하얀 덩어리가 개수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움직인다. 조용했다. 해도 포기하고 지저김을 그만두었나 보다. 유리창을 열고 코를 멀리 밀듯이 얼굴을 내밀고 안개 냄새를 맡는다. 안개 냄새에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일 것이다. 옆에 설계실 블라인드를 소리나지 않게 올린다. 좌우로 넓게 퍼진 남양창 가득이 안개가 흐르고 있다. 가운데 마당에 있는 큰 개수나무가 안개 속에 가라앉고 안개 속에 떠 있다. 선생님은 이런 숲속을 산책하는 걸까? 길을 잃지는 않으실까? 안개는 아무리 깊어도 해가 뜨면 이윽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새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지저귀기 시작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오실 거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른 스태프들도 일어나리라. 기타 아오야마의 주택가. 자칫하면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골목 안에 고즈넉이 무라이 설계사무소가 있다. 콘크리트로 된 단독 건물로 처마 밑에 자동차 세대분의 주차 공간이 있다. 매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타 아오야마 사무소는 반쯤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데 기타 아사마에 있는 오래된 별장지, 통칭 아오쿠리 마을에 있는 여름 별장으로 사무소 기능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동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사무소는 갑자기 바빠진다. 고객과 현안에 대한 상의를 마치기 위해 빈번하게 미팅이 이루어진다. 여름 별장에 가져갈 비품도 보충해야 한다. 스터디 모형용 스틸렌 보드, 제도용 연필인 스테들러 루모그래프, 유니 지우개, 트레이싱 페이퍼, 편지지 세트, 아오쿠리 마을에 있는 이발소를 꺼려 무턱대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직원도 있고
허둥지둥 동네 치과로 달려가는 직원도 있다. 입사한 지 아직 넉 달도 안 된 나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 그저 요리 당번일 때 대비해서 초보자용 요리 입문서를 한 권 사두었다. 격리 담당인 요신 아가씨와 남편과 아이가 있는 여직원 둘, 그리고 이제 막 시공이 시작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남직원 두 사람은 사무실도 지킬 겸 기타 아오야마 사무소에 남기로 했다. 선생님 부인은 요요기 우에하라의 자택에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쿄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무라이 설계사무소는 선생님과 격리 담당을 포함해서 13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 건축가가 주재하는 설계사무소 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전후 일본 건축사의 이름을 올린 설계사무소 치고는 오히려 작다고 할 수 있다. 키우려고 했으면 언제라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사무소 규모에 맞춰 일을 선택하고 내키지 않는 일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사무소 키울 기회를 담담하게 흘려보냈다. 공공건축이나 도심의 빌딩 공사가 많던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주택 설계의 비율이 점차 늘어갔다. 고객들은 아는 사람의 소개가 거의 반쯤이었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도 집이 완공될 때까지 최소 2년 혹은 그보다 더 기다리셔야 할 텐데 괜찮으세요? 하고 사무장인 이구치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무라이 슌스케에게 자기 집 설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것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름 있는 건축가라면 아무라도 상관없다는 돈 많은 의뢰인이 올 때도 있었다. 이구치 씨는 최소 2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서 방파제를 높인다. 그래도 괜찮으니 꼭 부탁한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고 싶어 하는 법으로 집 짓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아니면 부자일수록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무라이 설계사무소에 들어간 1982년, 선생님은 이미 70대 중반에 들어서 있었다. 회사원이라면 벌써 은퇴했을 나이지만 30대는 쫓자 40대가 되어도 젊은 축인 건축계에서 70대 현역은 드물지 않았다. 선생님은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 자주 나가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건강 상태도 아마도 사무소의 재정 상태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사무소가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무엇보다 그것이 궁금했을 것이 틀림없다. 1980년대에 들어선 뒤 무라이 설계사무소는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 완만하게 속도를 떨어뜨리다 이윽고 조용히 멈추는 과정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것이 1979년으로 새로 직원을 채용한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지만 역시 채용되지는 않았다. 4학년이 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해서 건축을 연구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빡빡한 조직인 종합건설회사 설계부에 잘 융화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으며 내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은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포스트 모던계 아틀리에가 인기였지만 나는 그런 디자인에 전혀 소질이 없었다. 수습부터 시작해 도편수 밑에서 일해보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에는 작은 건축회사에 부탁해 현장 2군데에서 일했다. 그러나 그즈음부터 이미 건축회사는 발주와 감리만 하는 조직에 지나지 않았고 유명한 목수들은 건축회사에 의뢰받아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를 받을 여지가 없었다. 가공이 다 된 재료를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끌도 대패도 톡도 거의 필요하지 않는 집, 즉 숙련공의 솜씨가 전제되지 않는 공산품으로서의 집이 잇따라 시공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아무 데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해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1급 건축사 자격을 따야 하고 대학원에 가지 않는 이상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필요하다. 건축가로 독립하려면 적어도 처음 몇 년간은 어딘가의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낮은 월급을 감수하면서 수련하고 1급 건축사 자격을 따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였다. 딱 한 사람 존경하는 건축가가 있었다. 무라이 슌스케였다. 같은 시대에 활약한 대부분의 건축가는 미래지향적 도시론이나 문화론을 웅변하면서 잇따라 공공건축을 낙찰했다. 한편 선생님은 설계 경합을 전제하는 공공건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가 튀는 건축론을 피력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디어가 다루는 기회도 저절로 적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절의 선생님 건축을 10년, 20년 뒤에 직접 보고 돌아다니면서 무라이 슌스케라는 건축가가 묵묵히 계속해온 일에 비범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이한 자기 과시욕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을 무라이 슌스케는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학 4학년 가을이 되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나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가장 바라던 바를 향해 발을 내딛기로 했다. 추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도쿄에서는 드물게도 잠자리떼가 북서쪽에서 찾아와서 상공을 호버링하고 전선이나 벽돌담에 앉아 날개를 쉬기도 했다. 2층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 건조대와 난간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얇은 금속 같은 정교한 날개와 깊은 붉은색을 띤 동체, 보관에 번지는 듯한 광이,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창조물은 30분도 되지 않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바람이 없는 건조한 날이었다. 잠자리를 보낸 뒤 내 방 책상으로 돌아와서 무라이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정중하게 그러나 가능한 짧게 썼다. 졸업 작품으로 준비하던 휠체어 생활이 가능한 소형주택 플랜도 동봉했다. 우체통 바닥에 편지 봉투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남았다. 일주일 정도 지나 사무장이라고 하는 이구치 히로시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채용 예정은 없지만 잠깐이라면 선생님이 만나보겠다고 하신다는 내용이었다. 약속한 날 지도에서 확인해둔 기타 아오야마 사무소로 찾아갔다. 초록색 담쟁이 덩굴에 뒤덮인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2층. 북향의 어둑한 소장실에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다. 사카니시 도우루군이신가? 하고 묻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나지막했다. 왼쪽으로는 채광이 좋은 유리창이 있었고 장지문 너머 약한 햇살이 선생님의 오른쪽 볼을 비추고 있었다. 단단한 체구에 진지한 표정, 엄격함은 있지만 신경질적인 느낌은 없었다. 뭔가의 장인이라고 하면 납득될 것 같은 단단한 턱,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의외로 표정이 풍부했다. 내 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내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그때까지 만난 적이 없었다. 휠체어를 타는 가족분이 계신가? 선생님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럼 왜 휠체어 집을? 휠체어가 들어가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선생님이 평면도에 눈길을 준 채 질문을 계속했다. 주택 설계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까? 선생님이 손을 올려놓은 도면을 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덧셈도 뺄셈도 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일까요? 주택 설계에서는 덧셈 뺄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나를 똑바로 보았다. 자네는 덧셈 뺄셈은 잘하나?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어울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덧셈이나 뺄셈으로 하는 건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고층 집합주택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같은 층에 있는 설계실 옆을 상기된 채 지났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책상과 하얀 벽, 나무 바닥은 선생님의 얼굴, 목소리, 인상과 어딘가 비슷했다. 얼마 있다가 이구치 씨가 다시 전화로 임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왔다. 기분 때문인지 이구치 씨의 어조에 의외라고 놀라는 기척이 묻어있는 듯했다. 입사를 희망하는 5년, 10년 경력의 1급 건축사들 리스트가 별도로 있는 듯 했으니 놀랄 것도 당연했다. 나 자신 또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기별에 어안이 벙벙했다. 다음 날 사무소를 찾아가자 선생님은 면담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기 있는 동안 많이 공부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새해가 되어 학교 수업에 가야 하는 날을 뺀 월, 수, 토, 사흘은 아침부터 사무소에 나가기로 했다. 설계실 제일 구석에 책상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여유는 없었다. 옆자리에 교육 담당인 12살 위에 우치다 씨가 하다라는 자비를 간신히 처리하면서 일을 익혀가는 나날이 이어졌다. 자비리라고 해도 그 디테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고 모든 것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2, 3주가 지나자 무라이 설계사무소 일은 건축물 투시도처럼 앞이 훤히 트이게 조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는 불합리한 명령도 헛수고가 될 잡일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1980년대 초반에 어딘지 어수선하고 떠들썩한 바람을 가르는 듯한 기세였던 건축계에서 선생님의 작품은 보편적인 전통의 흐름을 이어받은 다소 예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무소 운영에도 건축에도 일본적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합리성이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만드는 공간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예컨대 천장 높이나 마루에 놓아두는 조명, 남쪽 유리창에 낀 장지문이 시각적으로 초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은 그에 대해 외부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에게는 도면을 가리키면서 또 설계실 벽이나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에 대나무 자를 갖다 대기도 하고 때로는 장지문이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보이면서 정서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전달하려고 했다. 침실은 너무 넓지 않는 쪽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숙면을 도와 천장도 높지 않는 편이 좋아. 천장까지의 공간이 너무 넓으면 유령이 떠돌려지가 생기거든. 우스갯소리하듯 말했다. 침대와 벽 사이는 말이야. 한밤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갈 때 한 손을 가볍게 내밀면
바로 닿을 만한 거리가 좋아. 깜깜해도 벽을 따라서 문까지 갈 수 있고 말이지. 다이닝 키친의 경우 요리하는 냄새가 좋은 것은 식사하기 전까지만이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싫어지지. 주방의 천장 높이와 가스풍로, 환기통 위치가 냄새를 컨트롤하는 결정적인 수단이야. 장인이 전달하는 비법 비슷했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모지 코트가 필요 없을 만큼 따뜻한 4월 1일 밤, 사무소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내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이 있었다. 주택가 어둠 속에서 달콤한 꽃내가 풍기는 어두운 길을 선생님과 직원들의 온화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간다. 그날 밤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주방에도 웨이터 가운데도 이탈리안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나는 처음이었다. 마지막에 나온 디귿자형의 하얀 케이크에는 네모난 빨간 초가 한 개 꽂혀 있었다. 내 교육 담당인 우치다 씨가 특별히 도면으로 그려 주문했다고 한다. 기타 아사마의 여름 별장을 본뜬 것으로 짧고 빨간 초는 지붕 중앙에 서 있는 굴뚝이라며 50분의 1 사이즈라고 우치다 씨가 설명했다. 다음 케이크는 저 정도도 안 돼. 몇 분의 1이 되려나?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방에서 또 하나 케이크가 나왔다. 한아름 되는 몽블랑이었다. 삶 표면은 팔레트 나이프로 다듬어져 있고 정상에는 하얀 설탕가루가 듬뿍 끼얹어져 있었다. 눈이 남아있는 봄의 아사마산이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탄성이 흘러나왔다. 우치다 씨가 쑥스러운 듯이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산에는 설계도가 없으니까 그럴싸하게 재현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거든요. 등구선이 있는 지도와 사진 여러 장을 참고했어요. 자료는 중요하지. 수고 많았네. 살짝 취기가 있는 이구치 씨가 기분 좋은 듯이 말했다. 몽블랑 형태를 만들 때는 셰프한테 허락을 받아 저도 같이 거들었어요. 여름 별장에서 보이는 아사마산 모습은 10년 이상 봐왔으니까 나름 비슷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크 반대편에 앉은 선생님이 말했다. 이쪽은 뒤쪽 가루이자와 사이드에서 본 아사마로군. 오이와케나 고모로 쪽에서 보는 모습은 이런 느낌이지. 훌륭하네. 노작이야. 몽블랑인 아사마 산기슭의 여름 별장이 기대듯이 있었다. 우치다 씨가 방향을 조정한다. 빨간 굴뚝에서 촛불의 불꽃과 희미한 연기가 올라온다. 도면으로 여러 번 본 여름 별장에 있는 나를 상상해 본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케이크를 중앙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우치다 씨가 늘 갖고 다니는 라이카 파인더를 들여다본 다음 식당 사람에게 건넸다. 됐습니까? 찍겠습니다. 뒤쪽 벽에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가까이 한 직원들이 늘어서 있다. 중앙에 앉은 선생님과 나의 안경에 촛불이 비치고 있다. 나중에 보니 선생님과 나란히 찍은 사진은 그것 한 장뿐이었다.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은 거의 입자의 사진은 이윽고 직원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7월 마지막 목요일, 점심을 마치자 사무소가 총동원되어 설계도부터 모형, 자료 파일, 견적서, 고객과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노트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투어링 외건 세대에 나눠 실었다. 여러 번 사용한 듯한 검정 테이프로 보강한 골판지 상자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다. 외건 짐칸 오른쪽부터 차례차례 쌓아가자 빈틈없이 딱 맞아 떨어졌다. 라디오 뉴스에서 태풍 10호의 접근을 보도하고 있었다. 태평양에서 커다란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는 태풍의 진로에는 간토지방, 야마나시 중부, 니가타,
나가노 지방에 포함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나눠 탄 세대의 외건은 무리에서 떨어진 철새떼처럼 작은 대열을 이룬 채 가까이 다가오는 태풍을 등에 느끼면서 기타 아오야마에서 간토평야 북서쪽을 향했다. 우수이 고개를 넘은 차는 18번 국도를 서쪽으로 가다가 나카 가루이자와에서 북쪽으로 우회전한다. 숲이 끊긴 곳에서 가끔 커다란 얼굴을 내미는 아사마산을 올려다보면서 꾸불꾸불한 언덕을 느릿느릿 올라간다. 시야가 뚫리자 아사마산이 긴 여름날을 마치려는 석양을 받고 놀랄 만큼 커다란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석 달 전까지 화산을 쏘아 올리고 소규모 화쇄류를 뿜어낸 활라산이다. 이 길에서 분화하는 것을 보았더라면 위험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구름으로 우인할 것 같은 수증기가 정상에서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고개를 넘어 아사마 고원에 들어선 뒤에는 그저 곧장 북상한다. 울창한 아오쿠리 마을에 들어서자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진다. 간선도로 십자로에서 동쪽으로 꺾어 오른쪽에 구기타하사마역을 지나 몇 분 더 달리면 아오쿠리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이치조 거리에 도달한다. 여름별장은 이치조 거리 북쪽에 있었다. 커다란 개수나무를 양팔로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디귿자형 산장은 콘크리트 위에 목조 2층 건물에 놓여있는 혼합구조였다. 짙은 감색 삼나무 판대기로 된 미늘 판자벽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부분만도 반개층 높이가 있었고 목조 1층 레벨은 땅에서 떨어져 숲의 습기가 기어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세대의 차는 왼쪽에서 가운데 마당으로 들어간 뒤 커다란 개수나무를 빙 둘러싸고 있는 찻길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며 주차했다. 엔진이 꺼지고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공기가 달라졌다. 잎사귀 스치는 소리와 매미, 벌레, 새소리가 한데 섞여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린다. 풀과 잎사귀 냄새를 머금은 약한 바람. 올려다보니 주변보다 훨씬 파란 하늘이 나무 사이로 보인다. 태풍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기온은 도쿄보다 10도 가까이 낮다. 여름별장은 하얀 케이크를 보고 상상했던 것보다 작아 보였다. 정연하게 이어된 삼나무 미늘판자는 1956년 당시 무라이 시공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정면 외벽에 둥근 시계라도 달면 시골 마을의 작은 분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남쪽에 면한 가운데 마당 중앙엔 개수나무가 있고 디귿자에서 조금 떨어진 목조 차고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주위에 어떤 나무보다도 큰 히말라야 삼나무가 솟아 있었다. 이구치 씨가 정면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현관문을 열자 습기를 머금은 탁한 공기가 흘러나온다. 전원이 분담해서 차에서 짐을 끌어내 묵묵히 방 안으로 옮긴다. 현관에서 계단을 몇 개 올라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 그대로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면 설계실이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가라앉은 나무 냄새가 났다. 덧문을 차례차례 열자 저녁 나절의 장광이 들어온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졸참나무 바닥이 그 빛을 둔탁하게 반사한다. 거실 중앙에 있는 큰 장방형 테이블을 덮은 하얀 헝겊을 유키코가 익숙한 솜씨로 벗겨내 접는다. 결이 고운 단풍나무 상판에 붉은색을 띤 빛이 퍼져나간다. 거실 동쪽에는 부엌과 가사실이 있다. 오른쪽으로 꺾인 그 앞쪽은 디귿자 축 부분에 해당하는 서비스 야드와 같은 공간이다. 여성용 세탁실, 식량고, 정원일을 위한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이어지고 창고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식당 서쪽에는 청사진실과 세탁물실, 디귿자 축 부분으로 꺾으면 남성용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있고 그쪽에도 있는 창고에는 탁구대 하나, 다수의 정원용 의자, 자전거 2대, 그리고 한 발짝 먼저 도착한 우치다 씨의 바이크가 보관되어 있었다.
2층 설계실 동쪽편에는 여성용 목욕탕이, 서쪽 편에는 소장실과 내침실을 겸한 서고, 남성용 목욕탕이 있다. 양쪽 2층에는 숙박용 방이 늘어서 있다. 동쪽에 여성 직원방 5개, 서쪽에 남성 직원방 5개가 각각 넓은 복도와 개수나무가 솟아있는 가운데 마당을 끼고 마주보고 있다. 양 사이드 복도에는 사무소에서 시험용으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소파, 캐비닛 등이 놓여 있어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 잡담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가구 전반을 담당하는 우치다 씨가 디테일한 부분이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가끔 기름을 먹이고 부지런히 손질하는 우치다 씨 덕분에 가구는 한결같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나한테 배정된 2층 서고에 짐을 갖다 놓고는 양말을 벗고 맨발이 되어 보았다. 나무 바닥이 차가워서 기분이 좋다. 여름 내내 맨발로 보내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가운데 마당에 면한 작은 유리창을 열자 눈앞에 커다란 개수나무가 보였다. 모든 유리창이 열리고 공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여름 별장이 천천히 호흡을 되찾아간다.